롯데쇼핑 2022년도 실적을 분석하고 2023년도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91.4%나 크게 증가한 것이 2022년 실적입니다. 상품 회전율은 10.2회전으로 나타납니다. 상반기 매출 예측 제가 해봤었는데 98%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고요. 주로 요즘 이 시간대로서는 그 상반기 실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만은 2022년도 연간 실적 분석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상반기 상반기 보고서에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누락이 돼 있어 가지고 비공식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 이 작년도 실적을 한번 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매출이 8조 8천억 원대를 달성해 가지고 4.8% 증가했어요. 2022년도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고 자산이 4.2% 증가했습니다. 그 매출이 증가하는 비례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매출 원가가 떨어졌고요. 그러면 이익이 좀 더 나겠죠? 그리고 판매 관리비도 뭐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4.6% 매출 증가율하고 비례적으로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3,376억 원대로서 2021년에 비해서 무려 292%나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보통 1%대에서 놀다가 3.8%로 크게 상승을 했는데 2022년도에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원가 회계상으로도 상품 매입 가격이 많이 이 할인해서 들어온 거냐? 아니면은 판매 가격을 어, 많이 올린 거냐? 아니면은 그게 그 다 복합적인 결과물일 거냐? 일반적으로 다 그냥 복합적인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두리뭉실해 버려지니까요. 그래서 또 스르프 회계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그 원가 생산성도 올랐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규모를 좀 표시한 거고요. 유통점에 대해서. 그리고 이 2022년도에 이 합병이 있었습니다. 자회사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국 그 롯데 매니지멘트를 그 청산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을 한 것 때문에도 매출이 좀 증가한 것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요것은 그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인데요. 작년도 그 상반기 실적에 비해서는 떨어졌어요. 근데 상품 재고도 같이 좀 떨어뜨리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 수요 대응해서 그 재고는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매출 원가가 근데 또 더 내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상품 매입 가격이 또 내려갔나?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반대로 상품 매입 가격이 그대로라면 판매 가격을 또 올렸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매출 총익이 3.9%밖에는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판매 관리비도 크게 증가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전년도에 의해서 계속해서 영업이익은 증가한 것으로 원가회계는 그렇게 결산들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2022년도에 3.8%까지 2.8%였나요? 근데 3.9%까지 증가를 했어요. 대부분 요즘 뭐 우리 제조업 쪽에서는 우리나라 경기가 좀 안 좋다는데 롯데 쇼핑이 뭐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성과는 계속 그 좋은 거로 나오고 있네요. 조선일보 그 기사에서 와일드 프로브럼즈라고 야생의 문제들 이런 그 작가가 쓴 기고 기사를 봤는데 그걸 보면서 개인의 인생 문제라든가 사랑 문제라든가 이런 것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미래 계획은 어차피 어림짐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과는 투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업 보고서는 결과로서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불투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분석을 해보면은 스카이어는 주로 제조업의 재고 자산을 통한 매출원가 회계의 투명성을 특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투명해야 그나마 미래 계획이 어림셈이라고 하더라도 엉터리셈은 안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미래 계획인 예측이 실제 결과가 당연히 갭은 있을 것이나 그 오차 범위가 좁을수록 정확도는 상승하겠죠. 그런 미래 계획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 분석에 있어서 필요한 핵심 데이터는 재고자산 명세와 비용의 성격적 분류란 두 개인데 이 중 하나라도 생략이 되면은 정확한 결과 분석은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상반기에 롯데쇼핑은 비용의 성격적 분류 데이터를 비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실적으로 해서 실제 추이를 좀 분석해 보고 싶었어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통계청 자료도 그래서 투명해야 한다 하고 정확도도 높아야 한다. 이 와일드 프로그램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셀프타임즈에서 또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뭐 경제학자가 이런 그 야생의 문제들을 썼다는 얘기인데, 저로서는 이러한 그 애플라 골드렛의 초이스라는 선택의 문제, 그 선택과 집중, 이런 차원으로 우리의 그 사고방식들이란 것이 만약 그 여기 직관에서 시작하면은 그게 논리적으로 되고, 논리적인 것은 또 감성에 영향을 미치고, 감성은 또 직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 합리적일 수는 없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나 다 연관관계는 있다. 이렇게 영향을 서로 미친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분석을 할 때 유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작업한다는 것을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스루풋으로 이제 분석을 해 봅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거의 뭐 매출원가 성격하고 비슷합니다만은 1.2%가 내려갔죠. 그러니까 뭐 이익률이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갭이 6%니까 상품 매입 가격 하락했다고 2차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르픈율도 2.8% 증가했고요. 여기 그 영업이익률하고 거의 같게 나오죠. 그리고 그 운영 비용이 4.9% 증가했어요. 그래서 TOE 생산성 한 0.06포인트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3,374억 원으로서 291.4%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상품 유통업인 경우 원칙적으로 원가 회계 영업이익과 차이는 없는 것이 있는데, 이런 갭이 있다는 것은 일부 그 가공 처리하는 상품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뭐 한 2억 원 정도뿐이 안 되는데, 조금이나마 이게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 증가가 조금 증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그 한 160, 한 5억 원 정도가 증가했어요. 근데 이제 가공 비율 차이만큼 나는 거기 때문에 가공 비율이 매우 그 낮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롯데쇼핑이 재고 명세 중에서 미분양 건물, 미완성 건물 이런 게 이제 갑자기 생깁니다. 2020년도부터요. 그래서 백화점이 무슨 부동산업이 아니 건설업 부업을 시작했을까? 그런데 이제 많이들 얘기하지만은 건물 매장을 짓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게 그 이 주변 그 땅값이 뛴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부동산업 성격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데 이제 명분이 없으니 또 건설이라도 조금 더 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닐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그 재고 그 계정들이 꽤 많네요. 이런 거 건설업을 조금 하다 보니까 미착품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지라는 것도 있죠. 그 땅, 토지. 에,
그 영업용으로 쓰는 것은 이제 용지라고 그러고 영업용이 아닌 것은 주로 그 토지, 뭐 그냥 부동산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비유동자산만 보면은 비유동자산이 무려 21조나 됩니다. 종속기업 및 그 관계기업 투자가 한 3조 8천억 되고 유형자산이 11조 원이나 가지고 있고 뭐 매장이 뭐 전국적으로 엄청 많으니까 그 투자 부동산도 만만치가 않아요. 규모로 봐서는 1조 4천억 원 그렇게 큰 게 아니다 볼진 몰라도 유통을 하면서 그 투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 투자 부동산이라는 게 직접적인 영업 활동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 이런 정도가 그 투자 부동산에 묶여 있다. 그거를 이제 그 부동산 투기라고 할 선 정도냐 아니냐는 별도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재고자산 흐름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재고 흐름으로 그 공시해야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 운영 비용에 대해서 그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좀 재구성해서 이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 B에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이라고 해서 모두 매입액이라고 표기가 되면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전체 재고자산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반기보고서의 비성분 비공시는 결과를 흐리게 만든다. 가공 비율을 가정해서 역산해야 되기 때문이다.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잊지 않기 위해서 적어 놓은 건데, 그래서 롯데쇼핑을 2022년 거로 소급해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운영 비용에서 판매 관리비를 빼면은 뭐 조금 그 가공비가 나옵니다. 가공 비율이 1%대인데 1.1%인데 전년도에 0.8%. 그다음에 이제 요건 소수점 뭐 없이 보면은 0.3% 내려갔어요. 이것을 보더라도 나름대로 상품 매입 가격이 또 하락했다고 내려갔다고 어,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 상품 매입액으로 표현해야 되냐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원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액이 돼야 되고 그 원재료 사용액이면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그 상품 포함해 가지고 저기 그 제품만 해당하고 제공품이나 고기까지만이고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까지인 경우에는 원재료 사용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표준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의 그 갭이 있습니다. 2022년도가 무려 221억 원이나 되네요. 이것은 PQ 총 생산 재료비 이게 또 그 뭐 생산품이 조금 있고 그 건설 그 미완성 건물 뭐 등등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냥 생산 재료비라고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고 그것은 결국은 재고자산 변동 범위의 차이액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전체 재고자산이라는 개념에서 그 차이 그 BWCA의 증가액을 가감하면 일치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아 떨어집니다. 그 한 64억, 12억, 27억 이렇게 어, 어떤 특별 원인이 있을까? 매년 이렇게 된다면 의도적으로 뭐 이런 건 분식 회계를 했다기보다도 뭔가 기준이 뭐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사업 보고서를 보고서는 전혀 그것이 뭐라고 추정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에, 3단계로서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도 안 맞아 떨어져요. 이걸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105억 원이 나갔으면은 재고는 105억 원만 증가해야 되는데 172억 원이나 증가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뭐 어디서 하늘에서 67억 원이라는 재고가 굴러 떨어졌는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좀 빼주더라도 54억 획이 있다 이거죠. 작년도에는 더 크고 재작년도에는 더더욱 컸습니다. 자, 이런 게 현금이 안 맞아 떨어지는데 이게 그 매출원가를 믿을 수 있겠냐 그러면 못 믿겠다 꾀꼬리다 이거죠.
이런 건데, 그래, 그나마 그 롯데 쇼핑의 입장에서 뭔가 변명거리가 뭐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재고자산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백화점 부분은 그 이 상품을 소매 재고법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판매 가격으로 재고액을 평가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 때문에 그 재고가 늘어난 건가 이렇게 이제 제가 우호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봐도 큰 경험은 아니지만 백화점 같은 경우에 소매 제고법이라고 표현을 하든 어쨌든 그게 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매가 환원법이라고 해서 재고 카운터는 매가로 해놓더라도 어떤 그 마진율을 그 회사가 정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환원시켜가지고 장부가 기업에는 맞춰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 경험은 없기 때문에 이 매가 환원법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그 현금 흐름표 안 맞아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롯데쇼핑이 그렇게 그 이 매출원가가 신뢰성을 얻기에는 좀 매우 어렵다. 분석자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들 그 만약 그 본인들이라면 어떻게들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 운영 비용에서 그 직원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 2022년도에는 영업이익을 꽤 올렸죠. 상대적으로 운영 비용을 좀 줄인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봐서는 그 상품 매입 가격이 좀 내려간 게 큰 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당 평균 임금액은 또 떨어졌습니다. 어, 회사는 영업이익을 내고 직원들 임금을 깎고 그런 기업의 그 상황이라면은 글쎄요. 그런데 이제 그 합병을 할 때 보통 발생되는 일들이 고임금자들이 대부분 그리고 그 주로 그렇죠. 고임금자들이 많이 잘리죠. 경력 사원들. 이제 그 퇴물들이라고 해서 별로 써먹을 데 없는 인간들이 물러나게 돼 있죠. 보통 이제 그 분할을 하고 합병할 때가 아,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또 활용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319명이 줄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대부분 무슨 저 밑에 직원들이 아니고 높은 그 부장급이나 과장급이나 이런 데에서 이 합병을 하면은 관리직들이 이 중첩이 되니까 자연 탈락 현상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고임자들이 나가니까 평균 임금은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용역비는 또 이런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급수수료도 증가를 하고 그러면은 앞에 얘기한 인건비는 제 해석이 아마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지표로 오면은 재고 회전율도 떨어졌어요. 재고를 줄이기는 했습니다만은 매출 어, 액에 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스르프율은 올랐어요. 근데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합니다. 그럼 회사가 롯데쇼핑에 우리는 그런 회사가 아니요. 분식회계 하는 데가 아니요라 그러면 상품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분석회 의견은 상품 매입 가격이 내려간 것 같다, 내려간 것 같다 했는데 투명성을 검증하려면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한 거로 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모순이 있는 거죠. 이 모순을 해소하지 않는 한은 회계 투명성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자 부채 레버리지가 꽤 올라갔어요. 40%에 이제 가까이 유박하면은 매우 그 부채 비율이 높다. 최근 우리나라의 기업이 요즘들 그 부채 비율이 높다고 뉴스도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2022년도에는 그 투하자본 이익률은 2.2%로서 많이 그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 분식회계 개연성의 어떤 그 카테고리라고 보면은 회전율 하락과 그 수료분율 상승 역방향인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반증을 할 수 있는 것은 원재료 가격 상승, 여기서는 상품 매입 가격, 그다음에 스루풋 입장에서 판매 가격 상승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겠고요. 지금까지 얘기한 걸 좀 더 논리적으로, 논리 도표로 충분 조건이라는 논리로 표현한 거고, 여러 가지 여의치가 않다. 이 상품 매입 가격과 판매 가격을 파악하는 게 여의치가 않다 한다면은 따르게 그 무죄를 투명성에서 그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거로는 결국 수량으로 카운트해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유통업에서 롯데쇼핑이 그 상품 매입 가격이나 어, 그 판매 가격을 알려줄 수 있냐 그러면은 수만 가지 상품을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그 분류하기도 어려울 거고,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뭘 어떻게 하긴 할 텐데 총 평균으로, 단순 평균으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중량 사이즈든지 뭐 개당 사이즈든지 그 뭐 어떤 그 단위를 그 통일해 가지고 상품이니까 그 중량이 아니고 어떤 그 수량 개념으로 해가지고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하는데, 다들 그 친절한 금자씨는 안 되기 때문에 다들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반 유통업들이 뭐 GS 25일시라든지 그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리테일 업체도 마찬가지고 뭐 신세계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는 없고 추측만 난무하는 상황이면 검증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의혹만 있는 거예요. 분식회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만 있는 거지. 그것을 그 반증하기 할 수 있는 근거 데이터는 사실 외부에서는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반증이 되기까지는 유효한 것이다. 가정은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거고요. 또 가정을 입증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그 원가 회계 개념으로 그 2023년도 매출액을 예측하면 원가 회계 개념상으로는 한 9조 1천억 원 정도 하고 재고가 4% 정도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한 4천억 남는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재고가 4%또 줄어든다고 본다면은 그 판매 금액은 똑같아도 영업이익은 조금 줄게 돼 있다. 뭐 가공비가 배부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런 정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급 개념으로는 있는 데이터 그대로 해서 한다 그래도 8조 7천억 정도면은 충분하다. 다만 이제 마진이 좀 적게 나오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재고 회전율을 한 8% 정도 또 그 증분시키는 데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매출이 구조 한 4천억 원대가 된다면은 영업이익은 한 4천억대로 급격히 여기에 봐서 한 8배, 7배 정도 올라갈 수 있다. 8% 노력해서 7배의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은 이렇게 최고 회전율을 올리도록 모든 영업 정책이라든지 재고 관리라든지 매입 수량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잘 관리해야 되겠죠. 어,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원가 회계보다는 재고가 증가할 경우에는 그 스루프 회계는 좀 낮게 그 산출해 주게 되어 있고요. 실적이 그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예측을 그 8조 7천억을 했는데 실제 상반기 매출액이 4조 2천억입니다. 요게 49.49%니까 50%가 상반기 50%라고 그냥 뚝 절반 잘라서 얘기한다면 1% 1% 차이뿐이 안 나겠죠. 그럼 연간 한 2% 정도 차이가 나지 않겠냐. 8조 7천억인데 두고 보죠. 나중에 2023년도 매출액이 얼마가 나올지. 이 정도 수준이면 제가 미아리 고개에 가서 그 이 좌판 깔고 그 이 점집을 차려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그 나오는 그 어떤 그 예측 통계도 사분면으로서 재고 증가 시에 스루풋은 원가 회계보다 어쨌든 영업이익은 감소하고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온다.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재고 회전율인데 이런 것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주가는 7만 1,000원으로서요. 연초보다 2만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성과는 올라갔는데 왜 이런 유통업체는 장부 가격의 22%뿐이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마트 경우에는 18% 정도뿐이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가총액이 2조 원뿐이 안 됩니다. 장부 가격으로 뭐 수십조 원이나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2조뿐이 대우를 못 받고 있다 그러면은 다들 그 존심 상해가지고 뭔가들 좀 해야 될 텐데 왜들 가만히 있는지 그런 걸 보면은 아마 그 이익 배당들을 별로 안 하거든요. 그 여기 소개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익 배당률이 1%도 안 됩니다. 0.7%, 0.8%요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지분율도 50% 이상을 그 롯데 지주가 신동빈 씨가 지고 있고 롯데 호텔이 있으니까 아니 이익 배당 많이 가져가지 마. 근데 일반 그 소액 투자자들은 매우 불만일 거고 그러니까 주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글쎄요 이런 정도 지분이 있으면은 뭐 적대 세력이 그 기업 사냥의 대상에는 안 걸리겠지만은 뭐 어떤 중소기업이라면은 그 기업 사냥에 이제 걸릴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외국인이 8.52% 그래도 가지고 있어요. JP 모건, 모건 스탠리 등이 눈에 띕니다. 이상 약간 길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 끝까지 약간 좀 그 실제 실적을 하면서 예측까지 해보는데 예측도 얼렁뚱땅한 건 아니다 하는 점, 제 예측 알고리즘이 나름대로 그 합리성이 있다. 단순한 거예요. 어제 팔린 만큼 내일도 팔릴 것이다라는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가 회계인 경우에는 재고의 증감을 반영하고 스르폰에서는 매출 재료비가 얼마나 올라갈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그 실적 대비해 가지고 산출하고 또 손익분기점 그런 산식을 통해서 두 가지를 다 겸용해서 보면서 스르프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